간다오 연구소. 근데 이제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간다효라고 해서 이제 국제 정치와 외교 문제를 많이 다루는 채널인데, 최근에는 국내 정치, 아무래도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채널이지요. 기독교 관련된 채널은 전혀 아니지만 어떤 세계사나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설명한 적도 있고, 또 제가 이번에 그 이제 리뷰하려는 이번 영상을 좀 보니까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원래 중학생 때까지 엄마 아빠가 또 그 신앙인이셔가지고 교회를 계속 갔다가 그 이후에 안 갔다고 하고, 뭐 친척 형님께서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으시구나,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저도 평소에 즐겨보는 와중에 이제 이런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에는 왜 정치 목사들이 있을까? 이거 안 다룰 수가 없죠. 저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려나 좀 되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봤고,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 잘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 내용도 소개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비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채워 넣기도 하고, 당연하죠. 그분은 신학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비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더 채워 넣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정치 목사들이 발생할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목에는 정치 목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극우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꾸 왜 극우만 까냐, 뭐 좌는 문제가 없냐. 저도 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 얘기하지만 저도 극좌 목사님들 저도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 주변 분들도 알겠지만 극좌 목사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 무슨 운동을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 끌 수 있는 신학 주제? 그러니까 좀 성경과 다르더라도 사람들한테 인기 있다 싶으면 너무너무 다 들고 오는 게 있어요. 진짜 저 싫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옳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믿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약간 잘못된 방법을 써도 되고, 잘못된 말을 해도 되고, 누군가를 매도해도 되고, 가짜뉴스를 써도 되고, 저는 그 문제가 극우랑 거의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극좌들은. 저도 정말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표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 특히나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은 것은 극우 목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또 이 영상이 나온 거겠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극우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 썸네일에 보면은 지금 뭐 전광훈, 뭐라 불러야 돼? 전광훈 형님? 그래, 나보다 형님이시니까 내가 목사라고는 못 부르겠고, 아무튼 전광훈 형님, 우리 광훈이 형만 박혀 있지만 사실 주변에서 많이 보죠. 어떤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분들인데 어떤 극우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든가, 광훈이 형 놀고 있는데 가서 따라간다든가, 그런 목사님들이 실제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간다요 씨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간다요 씨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역사나 사회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셨는데, 네, 다 동의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비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채워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미국 복음주의는 뭐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굉장히 깐깐하기로 대표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대표적인 단체가 NEA가 있죠.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아무튼 NEA로 대표되는 이 미국 복음주의가 당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특히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 건너오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그런 이제 어떤 극우적 성격의 개신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의견을 해보자면요, 이 과정에서 설명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박형룡 박사님입니다.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이제 오늘날의 총신대학교를 거의 세웠다라고 봐도 괜찮은, 세웠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분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선교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좌우 대립이 심하지 않았고, 옛날이니까 다 보수적이었겠지, 골수꼴통이었겠지, 의외로 상당히 진보적인 면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요, 1910년대, 그 시기에는 뭐 어려울 때니까 무슨 신학이 있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우리나라에 이미 신학 공부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논쟁이 시작되냐면은 과학과 진화에 대한 논쟁이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1910년대. 신기하죠? 생각보다 그때 굉장히 학문들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그 논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양쪽의 의견이 모두 건강하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만들었던 어떤 그런 이제 잡지나 책들을 보면은 이 과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던 판국에 박형룡 박사님이 미국에서 건너오게 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메이첸이란 분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는데, 메이첸이 어떤 분이냐? 미국에서 유명한 보수주의자. 심지어 보수주의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이 미국에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리주의자라고도 불러요. 왜냐면은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우리만 맞아, 우리만 맞는 거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는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야, 너는 왜 기독교를 분리시키냐? 그래서 분리주의자로 몰려서 교계에서 약간 축출되신 그런 분인데, 그러면 이분이 나쁜 사람이냐? 찬반이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시기에는 어느 정도 좀 보수주의적인 게 필요했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성경을 좀 해석하는 건 좋지만 막 너무 분해하고 성경의 어떤 최소한의 논리도 아니면 최소한의 교리도 막 다 부수려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었죠. 그래서 메이첸 박사님께 영향을 받은 분이 박형룡 박사님이었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스승님이 막 축출되고 쫓겨난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더 쌓이고 어찌 보면 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1930년대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조직신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학문적 권위가 뛰어났죠. 그러면서 이분이 보시기에 당시 유일한 신학교였던 조선신학교, 여기에 이제 김재존이란 교수님이 거의 여기에 짱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김재존 교수님을 포함한 조선신학교가 말도 안 되게 진보적인 거예요. 너무 진보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따로 학교를 학교를 세웠다기보다 이제 학교를 세우는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 만들어진 학교가 총신대학교고요. 이 조선신학교가 이제 오늘날의 한신대학교가 되는 거죠. 지금도 진보적인 학교로 유명하죠. 그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총신대학교가 거의 우리나라 현재 1황의 신학교급의 위치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님이 워낙 학문적으로 뛰어났다 보니까 박형룡 박사님이 초창기에 심어둔 어떤 보수주의적 성격, 그것이 강해지면서, 사실 이것이 극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좀 과하고, 극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보수주의적 성향을 띠는데 크게 일조하셨다. 이 박형룡 박사님의 원인도 크게 있다. 미국의 복음주의 영향도 있는데 그 복음주의의 영향을 박형룡 박사님이 상당히 잘 어찌 보면 들고 오셨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간다요가 이제 극우화된 두 번째 원인을 뭐로 뽑냐면요, 이제 공산당의 기독교 박해. 아무래도 공산당이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를 박해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당연히 기독교는 반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역시 맞는 이야기고, 조금 더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초창기에 기독교가 가장 활발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평양이었고, 여기서 가장 활발했었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정도로. 자, 그럼 평양이 왜 기독교가 활발했냐라고 한다면은 평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때문이었어요. 일단 지리적인 특징이 한양보다 북쪽에 있음.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문물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빠르겠죠. 한양보다 먼저 문물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도시고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만 한양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먼저 트렌디한 것이 들어와서 확장될 만한 곳이고, 또 동시에 바다도 있네? 기본적으로 바다에 인접한 도시들은 어떤 문물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 같은 경우는 서양 문물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오픈된 게 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접한 개신교를 더 빨리 받아들인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맥락도 있는데, 예로부터 한양 이북에 있었던 지역들, 그러니까 뭐 평안도, 황해도 다 포함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부터 꾸준히 약간은 좀 이렇게 소외당하던 지역. 그래서 뭔가 관직 진출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북 출신이라고 하면 무시도 당하고, 그런 어떤 유교 사회에 대해서 불만도 좀 쌓여있던 곳이고 하다 보니까 평양은 당연히 기독교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공산당이 들어와서 평양에 있는 기독교를 때려잡으니까 여기 계시던 분이 당연히 공산당 극혐이 생기고, 또 이분들이 대거 남하를 하면서 이제 남쪽에서 주로 이제 기독교의 주권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었던 신학교 평양 신학교가 또 여기에 있었죠. 유일한 신학교였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힘을 쓰신다고 하는 분들이 모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공산당 극혐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각 교단들 보면은 교단에서 가장 힘센 노회가 이상한 이름 노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노회는 보통 지역 명칭 따라가니까 뭐 경남 노회, 경북 노회 이런 거면 이해갈 텐데 어떤 노회 보면은 뭐 이북 노회, 평안 노회, 서북 노회 이런 노회가 있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이런 노회가 굉장히 파워가 강한 교단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오래된 노회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발휘했던 평양 그 시절부터 오래된 노회다 보니까 지금도 강하게 영향력을 떨치고 있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반공이 좀 자리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간다요님이 진단하시는 세 번째. 보통 이제 극우분들 특징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했을 때 아무래도 성장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 개신교도 함께 성장했고 그 시기에 미국의 어떤 도움과 원조가 강하게 있었다 보니 또 마침 반공사상과 만나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신교는 친미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네, 역시 맞는 말이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의견을 보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이제 점령했던 일본들이 건너가면서 아무래도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일제에 참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빨리 붙었어야 되냐면은 미국에 빨리 붙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 남한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으니까. 자, 그럼 미국한테 예쁘게 보여야 될 텐데 미국에게 예쁘게 보이는 법.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약간 누구를 약간 우리 편으로 삼아야 될까 이 조선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미국이 좋아하는 걸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미국이 좋아하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반공, 두 번째가 개신교. 네. 요 두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은 미국한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세트로 함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국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 그래서 개신교는 반공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죠. 껍비탄이 맞습니다. 그 시절 그 배경이죠. 극우적 성향을 더 강하게 부추긴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간다요가 얘기했던 것은 예를 들면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경우 그러면서 이때 보면은 뭐 제주도 4.3 사건 한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개신교 청년들이 주가 되어서 제주도에서 집단 학살을 벌였던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극우화를 더 부추겼다기보다 이미 극우화가 되었다는 걸 상징처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극우화되는 과정에 이야기했던 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 국가 조찬 기도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 만드셨던 목사님 성함 내가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분께서 미국의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음을 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도 우리도 이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죠. 국가 조찬 기도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 교회와 국가가 서로 쌍생하는 그런 느낌의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청되어 오신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설교를 통해서 현재 정부에 힘을 좀 실어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정부 맡기는 식으로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정치인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동시에 거기 참석한 정치인들은 또 그 정치인들과끼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그 보수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주류 사회를 형성하는데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친 거죠. 이 흐름이 199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극우화되었다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약간 보수 기독교가 좀 더 강세를 띈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뭐 보수 아니면 진보 그렇게까지 갈등이 표면화된 적이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저런 얘기도 하네 오히려 신기하게 들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목사가 결국 보수 아니면 진보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말을 하길 강요받잖아요. 이렇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간다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왜냐면요.
어찌 보면 그동안 보수 기독교가 자기들의 힘을 어떤 정치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있었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때 당시 있었던 정권들은 이승만 때부터 계속 이어왔던 정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친기독교, 정확히는 친보수 기독교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처음으로 김대중 정부 때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때부터 보수 기독교보다는 진보 기독교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이때 당시 지금도 진보 기독교 단체로 유명한 NCCK 출신 목회자들이 정부에 진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밀린다 라는 위기감을 갖게 된 거죠. 보수 기독교인 분들이. 그러면서 이분들의 정말 그 도화선을 가장 건드린 사건이 뭐였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을 건드린 사건이 이분들의 빡을 돌게 딱 만듭니다. 아,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왜냐면은 이제 사학법 같은 경우는 국가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들 운영 너무 멋대로 한다. 사람들 인사권 마음대로 행사하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교사인데 뭐 사립학교 이사장하고 뭐 친하다는 이유로 딸내미라는 이유로 막 뽑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특히 이제 뭐 재정 운영에 있어서 너무 불투명한 게 맞다, 이런 거 잡아야 된다. 근데 사학을 주로,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주로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보통 교회거든요. 왜냐면 사실 학교라는 게 애초에 출발한 게 사립학교였어요. 서구적 학교가 세워진 원인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서양식의 사립학교를 세우고 그게 나중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기독교가 사립학교를 많이 주도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립 교회들이 보기에는 지금 국가가 그 학교 운영에 간섭을 한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마음껏 종교를 못 가르치게 하려고 간섭한다. 이것 때문에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이 교회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사립학교들이 재단이라든가 법인을 통해서 만들고 그런 단체에 흘러가는 돈은 아무래도 세탁하기도 쉽고 세금도 적게 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수 기독교의 돈줄 같은 거였었는데 이거를 건드렸다. 그래서 열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뭐가 진실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사학법을 건드리게 된 것이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보수 기독교가 결집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극우적 성향을 띠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라이트도 이때 나오게 되었고, 특히 이분들이 자신의 힘을 하게 된 계기는 2003년 반핵 반김 반 집회? 이 정확하게 이름이 좀 더 긴데, 반핵 반김 무슨 집회를 3일절날 개최를 해요. 근데 이때 10만 명을 모으는데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적 힘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명박 정부의 탄생이었죠. 물론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 교회가 상당한 힘을 썼거든요. 이때 저도 기억하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기독교 기도회, 뭐 국가를 위한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를 연 다음에 거기를 참여해 봤는데, 당시 이명박 후보 밑에 있었던 무슨 보좌관 이런 분들이 와서 갑자기 이명박 그 당시 후보를 막 알리는 홍보 영상 틀기도 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막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힘을 어찌 보면 확인하게 된 계기다 보니까 이때부터 정말로 우리가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극우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떠올랐던 인물이 정광훈 같은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여러 인물들, 아니면 뉴라이트 운동을 이끌게 되었던 뭐 김진호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도 마치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을 계기로 또 다시 한번 이제 권력이 엎치락 뒤치락 되면서 조금 더 권력화를 얻게 되고,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는 이제 아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 기독교 단체들이 성장하게 되었죠. 예를 들면은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로 밝혀진 것들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옳다 그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제 댓글 지원을 했던 기관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가의 후원을 받게 된 걸 알게 되었죠. 근데 이 기관들이 나중엔 다 극우 개신교 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예 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아예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 단체를 잘 만들어서 운영하면은 소위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또 동시에 이걸 계기로 국가의 요직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더 이제 극우화된 흐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간다연님의 설명이고 또 제가 조금 더 첨부했던 이제 그런 사건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좀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더 보태보고 싶어요. 이제 추가 의견.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간다연님이 말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 개신교의 전반을 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전반이 왜 극우화 되었냐. 근데 사실 지금 제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말에 동의하는 게 극우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간다연님이 말한 것들은 극우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수 기독교가 득세를 하게 된 계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의견들 중에서는 극우랑 보수를 가리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원조나 어떤 친미적 성향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극우라기보다는 약간 보수주의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가 보는 극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극우의 정의가 뭐냐? 제가 옛날에 뭐 다른 영상들 통해서 말을 했지만 극우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보수주의의 의견을 따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따를 수 있지만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다든가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꼭 물리적 폭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상대방을 이단화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저는 극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 극우와 진보가 종종 갈리는 정치 논쟁으로 얘기했을 때 나는 이재명 지지해. 이거는 뭐 극좌 아님. 나는 김문수 지지해. 역시 극우 아님. 근데 이재명 지지하는 것들은 다 정신 나가고 기독교인 아님. 나는 이 사람들은 극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가짜뉴스 같은 거 좀 써도 됨. 이거 극우죠. 이재명 지지하는 애들 혹은 이재명은 쌍욕해도 됨. 저도 이건 극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극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려면 확실히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허경영 지지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극우극자라기보다는 이제 극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빠르게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극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뭘 설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사실 늘 얘기하지만 일단은 약간 태생적 성향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극우 기독교인들이 보통 지지하는 의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간다연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이 간다연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극우 기독교들은 보통 이제 이 중에서 하나만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를 지지하면 보통 네 가지를 세트로 함께 지지를 하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굉장히 서로 다른 주제인데 하나를 지지하면 저 네 가지를 다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요. 여러 가지 더 있어요. 진화론 극혐, 그 다음에 WCC 극혐, 카톨릭 극혐, 차별금지법 극혐. 너무 신기하게 극우 보통 그쪽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세트로 다 가져갈 때가 있어요. 세트로. 그게 참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각각이 되게 다른 주제인데 이걸 묶어서 같이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이게 어떤 하나하나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결정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이 다 똑같냐고 이 다양한 주제에 있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를 싫어하는 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 성향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화론 싫어하면 극우주의자 그게 아니에요. 진화론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진화론을 반대할 때 어떻게 반대하냐면은 그러니까 진화론 아무래도 기독교랑 좀 부딪히는 면이 있지 않나요? 그게 좀 과학적 발견이라고는 하는데 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 반대하는데 보통 극우들이 진화론을 반대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진화론? 과학적으로 이미 반박된 걸 왜 믿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왜 믿음?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벌써 진화론은 자기가 다 극복했대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면 WCC. 자, 예를 들면 WCC 저도 반대합니다. 저도 싫어요. 저도 WCC 싫은데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이들의 연합체가 그렇게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이런 판단 때문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근데 극우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WCC는 뭐 세상의 음모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모여서 뭐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극우들은 태생적으로 어떤 집단 하나를 쉽게 공격해서 자신보다 하위 집단으로 만들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진화론 반대해?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 아, 근데 이 부분은 동의가 어려워. 그게 아니야. 진화론 얘기해? 아, 너는 극혐. 뭐 동성애 얘기, 차별금지법 얘기해? 좀 들어보자. 어떤 거? 아니야. 차별금지법 관련된 거면 다 극혐. 이런 식으로. 근데 저 얘기하지만 저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습성적으로 남들이 깔아 뭉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분들이 상하 관계에 예민해요. 그래서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보통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보통 가정에서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약간은 폭력적일 정도로 억압적인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 이거 벗어나는 케이스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눌려 살아왔다 보니까 누군가를 따르는 걸 잘해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잘해. 그러니까 강자한테 습관적으로 자기를 의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이렇게 되게 권위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세 보인다. 그 사람한테 쏠리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광훈을 좋아하는 게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광훈 같은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시원시원하게 할 말 못할 말 팍팍하고 이번에 봤잖아. 정광훈 그 사람들 머리 박게 하는 거 봤어요? 근데 박는 거 이해 안 가지. 아, 저거서 그거 시킨다고 왜 해? 바보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나이가 들어도 뭔가 강자한테 자기를 위탁시켰을 때 자기가 안정감을 느껴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족이 흔드는 게 비슷한 거야. 성족이 흔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해 안 가잖아. 성조기를 왜 흔들어? 지금 윤석열 예를 들면 윤석열을 지키자는 시위를 하는데 성조기를 왜 흔들어? 무슨 미국에서 지켜줄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강자에게 뭔가 호소하고 강자한테 매달리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본능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밌는 거 있는 게 뭐냐면은 간혹 가다가 왜 운동선수나 조폭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기독교를 믿을 때 있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극우 기독교 빠집니다. 갑자기. 옛날에 그 권땡땡이라고 종합격투기 선수가 갑자기 뭐 선교사 한다고 뭐 갑자기 뭐 브라질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어요. 뭐 선교사를 가나하거나 결국엔 지금까지 안 갔는데. 근데 이 양반이 언제 했었냐면 갑자기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뭘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예배가 어떻고 뭐 다들 교회가 무슨 뭐 올바름을 포기했네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맞아가면서 운동하고 그 알겠지만 운동계가 선후배 문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기독교에 넘어온다. 대부분 극우 기독교. 조폭 출신들 넘어온다. 대부분 극우. 그러니까 자기를 위압해주고 눌러줄 그런 상태를 안정적으로 느끼고 그렇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돼? 자기도 똑같이 누군가를 눌러야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듣고 싶잖아. 빨리 내 하위 집단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게 동성애든 차별금지법 뭐 저기 뭐야 진화론이 되었든 그런 식으로 팍팍팍팍팍 누르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보면은 왜 극우나 극좌나 어차피 음모론 좋아하잖아. 그렇죠? 근데 극우 음모론 특징이 뭐냐면은 주변 상식과 되게 다른 음모론을 좋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역으로 말해서 되게 이상한 음모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지구 평평론. 이 사람들 보면은 다 극우 성향 갖고 있어요. 극우 쪽 기독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인간은 뭐 천동설을 지금도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KJV 성경 유일주의, 아니 뭐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666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근데 이런 음모론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음모론 특징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바라보는 거야. 야, 니들은 세상의 진가를 모르지, 세상의 뒷면을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이것들아. 나는, 진짜 이 어리석은 것들아. 니들은 세상의 중심을 몰라, 이것들아. 진짜, 아유, 어떡하냐. 약간 이게 기본적인 얘들의 사상이야. 그게 극우랑 만나 있는 거죠. 그게.
댕댕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이런 류의 음모론 보면은 다 대부분 극우 기독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실제 극우 정치를 따라가기도 하고. 극우 목회자가 탄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억압적 가정 환경 때문이다.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 가정들이 이제 억압적 환경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교회 가, 억지로 어디 나가, 억지로 뭐 해, 할 때가 많다 보니까 물론 그 와중에서 탈출구가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억압을 반대해서 진보적 성향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은 탈출구가 없을 정도로 꽝꽝꽝 묶여서 자라게 되면은 이거를 인정해버려요. 왜? 그러면 인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거든. 그래, 이 상하 시스템이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거야. 이렇게 잘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극우적 어떤 신앙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되게 이거 좀 센 얘기예요. 뭐냐면은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진 경우, 특히 이게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목회적 실패를 경험한 경우에 이제 극우 목회자가 탄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가지가 만나 있어요. 이렇게 자랐던 목회자인데 목회적으로 실패를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는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목사가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사가 돼요. 그런 와중에 교회까지 세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위에서 말하는 것들을 더 이제 강하게 더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건 얼마나 큰 결심이야. 근데 내가 교회까지 세웠다는 건 진짜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라고 했고 나한테 사명을 주셨고 나한테 뭐 명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상황에서 교회가 망해가. 성도가 8명. 계속 이 상태로 7년, 8년. 성도가 안 늘어. 이렇게 되면요. 이게 단순히 일반인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보다 조금 다른 느낌의 더 좌절감이 들어요. 뭐냐면은, 나 그동안 이걸 자존감으로 살았었거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고, 하나님이 여기에 개척을 하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개척을 했어. 그런데 교회가 안 풀려가. 그러면은 내 인생의 근본 자체가 무너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나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 맞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는데?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이 교회 세웠는데? 혹시 그게 아닌가? 내가 인생 전체를 이상한 방향을 잡고 살았나? 이런 어떤 자기 존재감의 위기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지?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라는 위기감에 빠진 상태에서 국가를 위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이분들한테 정말 엄청난 자존감의 회복인 거예요. 드디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어. 이 망해가는 국가를 막기 위해, 이 공산화가 되어가는 국가를 막기 위해서 나는 우리 윤석열 지켜야 돼. 우리 뭐 해야 돼. 가서 때려 부수든 뭐를 하든 내가 이 목소리를 내야 돼. 이런 식의 자존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하나면은 다시 인생의 자존감이 회복되거든요. 교회 망해도 돼. 그 다음에 뭐 인생 망해도 돼. 왜? 지금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거였어. 내가 만약에 교회가 부흥했어 봐. 이 시간대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시위할 수 있었을까? 그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예비하신 거였어.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분들 집회하시는 거 보면요, 인생을 다 갈아 넣어요. 막 그 추운데 텐트 펴가지고 버너 불 붙인 다음에 침낭 덮어쓰고.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드디어 위태위태했던 자기 인생의 자존감을 찾은 거예요. 국가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세우는 걸로 부른 줄 알았는데 교회는 망해.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자기가 너무 위태하단 말이야. 근데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너를 불렀다. 이거 하나면은 다 치유되고 눈물 나죠. 여기에다가 인생, 돈 다 갖다 바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극우화된 목회자가 탄생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억압적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어떤
목회가 실패했을 때 오는 자존감의 위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도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 주류 기독교 사회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게 뭐가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류 기독교계는요. 극좌는 욕먹을지 몰라도 극우는 그렇게 욕 안 먹어요. 물론 극우도 어느 정도 욕을 먹습니다만 극우는 그래도 자기 자리는 유지한 상태에서 주류 기독교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어. 근데 극좌는 아예 발을 못 들여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주류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걸 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냐면은 서울신대에서 재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신대에서 박영식 교수님 이란 분이 면직을 당하게 돼요. 이 뭐 때문이냐? 이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창조과학에 반대하는 스탠스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것 때문에 뭐 SNS상에서 논쟁을 한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좀 원인이라고 하지만, 주로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신대 학교에서 면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늘 강조하는 게 나는 창조를 가르친다. 창조를 인정한다. 그때 우리가 진화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학교사에 면직이 되어버리죠.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박영식 교수님의 면직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 서울신대 총장님이셨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서울신대 총장님 과거에 진화론 지지하는 논문 썼었음. 이게 웃긴 거야. 그런 분이 갑자기 총장 되셔가지고 박원식 교수가 그 창조과학을 반대한다고 면직을 시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쓰는 거는 소설입니다. 이건 팩트 아니에요. 팩트. 추측할 수 있는 팩트는 뭐냐면은 봐봐요. 내가 만약에 서울신대 총장이 되었다고 해봐요. 명예가 느껴질까요? 아니면 열등감이 느껴질까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오히려 열등감을 더 느낍니다. 우리가 봤을 땐 상류사회야. 근데 그 상류사회 속에서는 사실 서울신대라는 학교는 신학교 중에서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총장급들이 몰렸을 때는 조금 아래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도 조금 더 주류 교계에 뭐랄까 좀 아무래도 친해져야 되고 잘 보여야 돼. 그렇다 보니까 자기 사상과 평소에 자기 생각과 맞든 안 맞든 간에 보수 코스프레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신학적으로 보수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보수 신학들을 가르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수주의의 신학에 반대하는, 예를 들면 뭐 부활이 가짜다, 기적이 가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어요. 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극좌 목회자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제가 또 일부 주제에 대해선 진보적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요것만 잡아가지고 저를 이제 예를 들면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우리나라 주류 기독교 사회는 보수, 극우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거기에 많이 편승하려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극우 목회자가 계속 탄생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간만님, 이분들의 삶의 궤적을 논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조심스럽긴 한데 동시에 좀 어떤 것도 얘기하고 싶냐면은 저는 극단에 빠진 사람들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장을 하는 것은 내가 합리적 추론에 따른 거야. 그래서 반박하시는 분들도 그분 의견들에 반박할 때 논리적인 반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논리적인 반박이 안 먹혀요. 일단 이분들은 상대방의 논리를 안 들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의 삶의 문제일 수 있어.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을 때는 진짜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창조과학과 진화론의 논쟁에 있어서 진화론이 이러이러하니까 신학적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아. 이거보다는 지금 네가 근데 왜 진화론을 싫어할까? 이거 너의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라는 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이런 말이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말씀하신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고도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극좌 까는 거 보고 싶으면은 극좌의 탄생이라고 내 영상 맞는 게 있어. 이거는 극우의 탄생하고 세트야. 같이 보면 돼. 오케이? 와, 큰일 났다. 와, 나 진짜
여러분 진짜 믿어줘요. 진짜 나 이거 나 진짜 옷장 열고 잡히는 거 입고 온 거야. 나 잠깐 지금으로도 갈아입어야 되나 잠깐만. 약간 얼굴을 빨갛게 만들면 되려나 이렇게? 얼굴을 빨갛게 만들면은 균형이 맞지 않을까요? 빨간색 없냐? 빨간색.